다가오는 5월 9일은 러시아에게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일입니다. 특히 올해는 승전 75주년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세계 각국의 수장들을 초대하여 대규모 퍼레이드를 계획하기도 했죠. 그런데 2020년에 전 세계를 덮친 쓸구 사태는 이러한 러시아의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러시아의 경우 4월에 들어오면서 판정자 수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5월에 접어들면서는 하루 판정자 1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승기념일 행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결국 전승기념일 행사를 미루기로 했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러시아가 전승기념일을 미룬 날짜가 9월 3일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24일 2차 대전의 종식이 공식화된 9월 2일의 종전기념 행사를 9월 3일로 하루 미루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겨우 하루 미룬 것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결코 작지 않은데요. 일본 정부의 대표단이 연합군에게 항복 의사를 공식 서명한 것은 1945년 9월 2일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매해 9월 2일을 공식 종전일로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종전기념일로 지칭하는 것은 일본에게 있어 굉장히 유리한 현상인데요. 일본이 자신의 항복선언일인 8월 15일을 패전일이 아닌 종전일로 지칭하는 것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 일본이 8월 15일을 패전일로 지칭하게 된다면 자신들이 과거에 극악무도한 전쟁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이라는 정의 세력에 의해 패배한 날로 기억되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8월 15일을 종전기념일로 지칭하고 있는데요. 종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립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참상을 반성하기보다는 단순히 전쟁이라는 참혹한 역사가 끝났다는 것을 축하하며 마치 과거의 자신은 자신이 아니라는 듯 객관화를 시켜버립니다. 이러한 일본의 교묘한 술수는 정확하게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오늘날의 많은 일본인들은 8월 15일을 종전일로 기념하면서도 그때의 참상을 초래한 장본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수많은 국가들이 9월 2일을 종전기념일로 기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 현상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중심이었던 유럽 국가들은 독일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대독 승전 기념일을 따로 가지며 독일의 만행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전범이었던 일본 역시 항복을 공식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전쟁이 종료되었던 9월 2일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신들이 일본에 입은 피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일 승전기념일로 여기지 않고 단순히 종전기념일로 축하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독일의 만행은 두고두고 회자되며 반성을 불러일으키지만 일본의 만행은 역사 속에서 서서히 잊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입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약소한 국력으로 인해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이라는 세계 1위 강국을 지원 세력으로 두고 한국전쟁을 발판으로 두며 세계 강국에 오른 일본은 이러한 흐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과거를 지우는데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아시아의 피해 국가들이 아무리 일본의 만행을 비판하여도 다른 국가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너희만 유난을 떨고 있느냐? 이런 세계적 흐름을 무시한 채 과거에 연연한다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처럼 강대국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라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짓밟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속내를 정확히 꿰뚫어본 국가가 있는데요. 세계의 주축에 속하는 강대국이면서도 일본을 추억함에 직접적으로 대응했던 국가죠. 바로 러시아, 구소련입니다. 러시아 역시 과거 러일 전쟁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소련이 구성된 이후에는 연합국의 지위였기 때문에 1932년부터 1939년까지 일본과 군사적인 충돌을 지속해왔죠. 그리고 이후에는 2차 대전의 승전국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소련에서는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9월 2일 일본이 항복선언에 서명한 바로 다음 날인 9월 3일 대일 승전기념 행사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직접적인 전투를 했던 소련의 입장에서는 일본 역시 추축국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였죠. 이러한 배경 지식을 이해한다면 이번에 러시아가 자국의 종전기념일을 기존의 9월 2일에서 9월 3일로 변경한 것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앞으로도 일본의 만행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승리한 역사를 매해 자축하겠다는 것이죠. 때문에 일본 측에서는 러시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자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이것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 연기되는 대독 승전 기념 행사 역시 9월 3일에 동시 개최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일본 역시 참가하기로 되어 있던 대독 승전 기념 행사를 일본의 패전을 축하하는 9월 3일로 미룬다는 것은 러시아가 대놓고 일본을 도발한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또한 일본과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쿠릴 열도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 이에 대한 정당성은 러시아에게 있다는 것을 행사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공식화하겠다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두 차례의 기념 행사를 한꺼번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러시아 군인의 대대적인 퍼레이드도 화려함에 극에 달할 예정인데요. 때문에 이날 하루만큼은 전 세계 이목이 러시아에 집중될 것이고 러시아는 이를 이용하여 쿠릴 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겠다는 것이죠. 결국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는 아베 총리가 해당 기념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도발에 회피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사실 러시아의 푸틴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일본에 대한 도발을 꾸준히 지속해왔습니다. 2012년에는 러시아 공군이 마음만 먹으면 20분 만에 일본을 지도에서 지울 수 있다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경제적인 위치는 일본에게 못 미치긴 하지만 여전히 군사력만큼은 일본을 압살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러시아가 이렇게 일본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 가장 반가운 국가는 한국일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 역시 2021년까지 F-35 스텔스기를 40대 도입할 예정이고 현재 추진 중인 현무 3스 미사일이 실전 배치된다면 북한과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 전역을 타격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22년까지 2000기 이상의 현무 미사일로 전력 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것에 더해 현무 3C보다 긴 사정거리를 지닌 3000km 이상의 미사일 역시 개발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개거품을 물며 반대하고 있는 일본에게 있어 러시아에 지속되는 도발은 섬뜩함 그 자체로 다가오겠죠. 심지어 한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좋은 관계라는 사실은 이러한 일본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되는데요. 소련이 붕괴된 후 1998년 급속도로 나빠지는 경제에 빠진 러시아는 그때 당시 타 국가들의 외채를 지불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실상 국가 부도의 위기에 빠진 상태였던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한국의 IMF 사태와 마찬가지로 누구보다도 빠르게 러시아로부터 자금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가전기업이었던 소니가 러시아에서 전면 철수하면서 다른 국가들 역시 러시아에서 탈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때 한국의 기업들은 끝까지 러시아에 남기로 하며 의리를 지켰는데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가 그러했죠. 때문에 이후 삼성전자는 현재 10년 가까이 러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기업 1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대기아 자동차는 2019년 러시아 자동차 시장의 25%를 차지하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죠. 같은 유럽 국가인 독일 브랜드가 12%밖에 차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컵라면 중 하나인 도시락은 막상 한국에서는 큰 인기를 끌고 있진 않지만 러시아에서는 그야말로 국민식품 그 자체인데요. 도시락이라는 단어 자체가 컵라면을 의미하는 고유명사로 굳어질 정도입니다. 지난 3월부터 C19 사태가 본격적으로 러시아를 덮치기 시작했을 때에는 이 도시락이 주로 생산되는 공장이 있는 도시 라멘스코이의 시장이 생산 공장에 직접 방문하여 도시락이 러시아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을 정도이죠. 그리고 러시아는 한국으로부터 760만 달러 상당의 진단키트를 구입했으며 위기가 한창 확산되던 4월에는 총 4번에 걸친 FTA 협상 화상회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위기가 닥칠수록 양국이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러 FTA가 체결된다면 한국에게 있어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매년 2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러시아의 태도는 우리에게 반갑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모든 하늘길을 막는 와중에도 4월에 총 3차례에 걸친 한국인 송환 작전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간 러시아 내 모든 공장들의 운영을 국가적 차원에서 멈추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에도 현대차와 삼성전자만큼은 특별히 공장을 돌릴 수 있도록 허가해줬죠. 대부분의 러시아 사람들에게 한국이 어떤 국가인지를 묻는다면 의리를 지킨 나라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장 큰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의리를 지킨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고마운 국가가 한국인 것이겠죠. 한국은 이번 세계적 위기로 인해 국가적 위상이 순식간에 점프하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혜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덕분에 이전에 추진하던 국방력 증진 프로젝트는 물론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지닐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을 테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극동 지역의 군사 강국 러시아와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다져나간다면 세계의 어떤 국가에서도 한국을 무시하는 모습은 절대 찾아볼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일본에게 말이죠.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한국이 가장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는 최강의 카드를 던졌습니다만 예상치 못한 분위기와 의외의 한국의 반응에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미군 철수 후 6.25가 터졌던 엄청난 트라우마가 기저에 깔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미군이 축소될 때 그리고 축소될 움직임이 보일 때마다 한국 사회는 공포에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주한미군 축소 카드는 트럼프에게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보증된 카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경찰이 아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스스로 방위하여야 한다. 현재 트럼프가 하는 말과 거의 같은 이 내용은 유명한 1969년 닉슨 독트린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고 1969년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마중도 나오지 않는 닉슨의 호텔방으로 찾아간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은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따를 것이라고 싹싹 빌면서 미군 철수에서 한국만은 예외라는 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단 3개월 만에 닉슨 행정부는 1971년 말까지 공군과 해군은 유지하고 지상군은 감축 또는 완전 철수한다는 내용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뒤통수를 제대로 쳐버렸습니다. 절박해진 박정희 대통령은 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서 타자도 아니고 직접 손편지를 써서 닉슨에게 전달할 만큼 한국의 입장은 다급했고 굴욕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편지까지 보냈지만 한국전쟁 이후 4개 사단에서 베트남 전쟁으로 7보병사단, 2보병사단만 남았던 미군은 1971년 7보병사단 2만 명이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1976년 카터 대통령은 아예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고 취임 즉시 1982년까지 지상군의 전면 철수안을 발표합니다. 역시나 또 대충격을 받은 한국은 별별 노력을 다했고 다행인지 여러 우여곡절 끝에 미 의회와 미 국방부의 반대로 철군안은 완전 백지화되기도 하였습니다. 부시 행정부 당시에도 4만 3천 명이던 주한미군은 1992년 3만 명 수준으로 감소되어 현재까지 유지 중인데 이후에도 미군 철수 감축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권과 여론은 난리가 나고 심지어 동두천 2사단 등 주한미군이 한강 이남 배치를 통보하기만 해도 미군의 인계철선이 남하해서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는 소동이 나기도 합니다. 인계철선이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는 부비틀의 폭발장치로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주한미군도 공격하게 되므로 미군이 자동 개입하게 된다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검증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한국인들의 공포를 바탕으로 트럼프는 또다시 특유의 거래의 기술을 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는 방위비를 한 번에 5배를 올려야겠다고 했었고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13% 인상, 5년간 순차적 인상안에서 잠정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트럼프가 이를 깨고 한 번에 50% 인상한 13억 달러, 그것도 1년만 계약하자라고 요구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1차 년도에 13% 인상 후 매년 또 인상하는 우리가 제시하는 안도 최근 세계 경제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높은 인상률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떨어진 자신의 지지율을 한국 방위비의 대폭 인상으로 만회하려는 듯하고 또 1년만 계약하자고 하는 것은 재선 후에 새로운 조건으로 이득을 보려는 계산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재선 분위기도 암울하게 돌아가고 있지만요. 이런 무리한 요구에 한국이 응하지 않자 자칭 거래의 달인이라는 트럼프는 회심의 일격으로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했고 던지면 무조건 먹히는 카드라고 생각했던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가 협상 초기 한국에게 무려 5배나 인상된 50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도 거래의 기술에 크게 생각하라는 원칙에 따라 한 번에 크게 부르고 조금씩 깎아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전략이었고 4월에는 우리는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 한국은 많은 돈을 내는데 동의했다고 엄포를 했는데 역시 상대방이 내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함으로써 상대방을 압박한다는 거래의 기술의 스킬입니다. 오류가 있는 주장이라도 반복적으로 설파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한미군 감축의 이슈를 일으킨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는 트럼프의 언론 플레이가 아니냐는 의심도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일이 아니고 3월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지난해 가을에 아시아 유럽 등지에서 미군이 철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고, 그에 따라 국방부는 같은 해 12월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을 위한 전략이나 미군의 순환 배치 중요성 등을 반영한 아이디어를 1차로 내놨고, 이어 올해 3월에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상당수 옵션을 국방부가 백악관에 제시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주한미군만을 겨냥한 전책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전 세계의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주둔 규모를 변경할 것인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감축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계의 미군 배치에 대한 정책, 아프가니스탄, 독일 등의 철수 결정 등의 과정을 연달아 보도합니다. 일각에선 이런 주동 미군이나 주한미군 철수 보도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특정 기자가 잇따라 보도하고 있는데, 이라크 전쟁 때 뉴욕타임스 기자였던 그는 펜타곤과 한몸처럼 움직이며 이라크 전쟁을 보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미 국방부와 밀착된 기자를 통한 트럼프의 언론 플레이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미국이 계속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할 수는 없다라든가,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니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는 등의 언급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볼턴 회고록에서도 일본에서 80억 달러와 한국에서 50억 달러를 각각 얻어내는 방식은 모든 미군을 철수한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시했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가지고도 이것은 돈을 요구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면서 미사일 때문에 50억 달러를 얻게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했다고 폭로될 만큼, 세계의 미군 주둔과 동맹과의 관계도 모두 돈과 거래로만 생각하는 트럼프의 방식은 하루 이틀이 아니기도 하고, 주한미군에 관한 철수 언급도 새로운 것은 아닌데 왜 월스트리트 저널의 연속된 보도가 새삼스럽게 큰 이슈가 된 것일까요? 월스트리트 보도에 대한 인터뷰에서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언론 보도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감축 가능성에 분명하게 선을 긋지는 않으며, 방위비 분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방위비 이야기를 꺼내면서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연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호흡이 잘 맞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국이 깜짝 놀라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런데 이에 대한 반응이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정작 한국은 조용한데 미국에서 반대로 난리가 난 것입니다. 미국의 여야 의원들은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현 수준의 주한미군 유지가 필요하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에서조차 반대 여론이 큽니다. 벤세스 상원의원은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수준으로 취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카터 대통령이 동맹을 홀대하다가 아프가니스탄에 소련의 침공을 가져왔고, 한국에서도 전면 철수를 주장하다가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것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마크 그린 하원 의원도 나는 대통령에게 동의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지만 우리는 중국과 맞서는 데 있어 한국의 파트너십에 감사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 NDAA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22,000명으로 규정했다가 2020년 28,500명으로 다시 상향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견제장치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고, 현행 NDAA는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 두 조건을 국방부 장관이 증명하면 감축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강행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만, 미 하원 군사위가 마련한 2021년 NDAA 안에는 기존 조건에 감축 시 북한의 위협이 감소하고 한국의 충돌 억지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토록 해서 더 까다로운 요건을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여론조사에서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42.9%는 반대, 26.8%는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마저도 찬성은 30% 정도에 그쳐서 트럼프가 무리를 해서 진행하기도 어려운 분위기라 보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입장에서 완전히 의외라고 생각될 것은 한국의 반응입니다. 한국의 여론은 과거와 다르게 트럼프가 계속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를 연계시킨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피로감을 높일 뿐 압박 카드가 되지 못하는 분위기인데다 한국 정부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한국 정부의 문의를 한 결과를 종합하면, 먼저 외교부는 별도의 입장은 내지 않았고 관계자는 달라진 것은 없다며 주한미군 감축으로 협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방부도 공식 입장도 없고, 역시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현재 한미가 협의하는 것은 없다, 외신 보도 내용은 군이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청와대 역시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았고,
한 청와대 관계자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미국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도 없고 방위비 분담금이 이슈가 될 때마다 거론되던 이야기라며 지나치게 무게를 둘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안다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과거 3차례 주한미군 감축론이 나왔을 때 한국 정부는 곧바로 미국 워싱턴으로 달려가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한국에서는 난리가 났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상외의 반응일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주한미군 감축안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실제 실행카드가 아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압박카드일 뿐이고 트럼프의 미국의 언론을 이용한 군불대기에 무대응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막가파 거래 기술에 이런 무대응 작전을 뛰어넘는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을 역제안해 협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한국의 국방력 향상을 감안하면 주한미군 병력이 과다하게 배치되어 있으므로 28,500명 중 1만 명 정도는 감축해도 좋다고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미국이 먼저 감축을 검토한다는 발표를 할 경우에 우리가 받을 충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전자권 전환에도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핵을 제외한 전력은 한국이 압도하는 것이 사실이고 미군의 감축은 공군, 해군, 지원 전력은 그대로이고 단지 육군만이 대상이니 실질적으로 미국의 해구사는 그대로이다라는 의견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우리가 자신감만 가지고 협상에 임하면서 돈은 더 줄 수 없으니 인원을 줄여라라는 초강수를 낸다면 트럼프는 한국의 의회의 반응에 분담금 문제를 그렇게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는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서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이 겨우겨우 말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거대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세계 전략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대체할 주둔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항상 공포 마케팅을 협상의 기술로 이용해왔던 트럼프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회심의 카드를 내비추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예상치 못하게 덤덤한 반응만 나오고 있어서 트럼프로서도 멋쩍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트럼프 특유의 예상하기 어려운 성향, 남북미 회담의 가능성, 중국과 미국의 신냉전, 트럼프의 재선에 대한 영향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서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분위기인 것은 확실합니다.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주한미군 존재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할 때입니다.